뒤로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셔서 동굴뱅이 리을을 붙여주세요. 네. 동굴뱅이 리을 붙여주십시오. 네. 리을에 보시면 이제 가등급은 며칠 이내 하셔야 되죠. 얘는 15일 이내, 15일 이내 하셔야 되고요. 나하고 다는 30일 이내에 다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0페이지 밑에 쪽 회수 위에 화장품의 공표라는 내용이 있고요. 기억하실 게 이제 151페이지 가시면 동굴뱅이 2번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 11번째 줄 정도에 동굴뱅이 위에 화장품에 대한 상세한 공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굴뱅이 기억 줄 치실게요.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같은 경우에는 공표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간 신문, 자사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식약처 홈페이지. 그리고 다등급 같은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 주시고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 네. 가로 5번 영업의 금지 단가로 1번 영업의 금지에 대한 것들 동굴뱅이 1번부터 동굴뱅이 9번까지 있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고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영업에 금지되는 화장품들 이제 뒤에 넘어가시죠. 넘어가셔서 그다음에 152페이지 단가로 6번 판매하지 말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판매 금지에 대한 화장품 동굴뱅이 1번부터 동굴뱅이 7번까지 네, 여기도 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붙여주세요. 네. 판매 못하게 해놨어요. 보면 기억할 게 우리가 특별히 동굴뱅이 2번 보면 152페이지입니다. 동굴뱅이 2번에 보면 이제 맞춤형 화장품 신고 안 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하는 거 금지해놨습니다. 그리고 동굴뱅이 3번 교제관리자 없이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하는 거 금지해놨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153페이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153페이지 우리가 품질 관리도 배우시나요, 우리? 안 배우세요? 품질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품질 관리, 품질 보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두시면. 품질 관리하고 품질 보증을 하는 업무가 틀리죠. 그래서 품질 관리가 하는 업무는 네, 시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원료 시험, 자재 시험, 벌크 제품 시험, 완제품 시험 이런 시험을 하는 업무가 품질 관리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품질관리 업무 이외에 모든 업무를 주로 하는 게 품질보증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인 개념이고요. 이건 선제적인 개념. 그래서 품질보증을 하는 업무가 교육, 교육관리, 클레임 처리, 고객 클레임 처리,
게 여기 해수, 제품 해수, 해수, 변경 관리, 내부 신사 이런 등등의 업무를 다 하고 있죠. 이런 업무 품질 보증에서 하는 거고요. 책에는 요걸 정리해서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CGMP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CGMP에서는 일탈이라는 게 있고요. 기준 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탈 기준. 일상으로부터 일탈 얘기하시잖아요. 그 일탈입니다. 일탈. 그래서 품질 관리팀에서 처리하는 게 기준 일탈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팀에서 처리하는 게 이게 일탈을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요거의 정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정의. (249페이지) 네, 봐주실래요? (249페이지에) 제2조 용어의 정의 3번, 4번 줄 쳤나요? 그럼 제3번 일탈 줄 쳐주세요.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하여진 기준을 벗어나 일어난 행위. 그러니까 일탈이고요.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기준 일탈은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또는 시험 결과를 기준 일탈.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일탈, 기준 일탈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준 일탈은 시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탈은 그거 이외에 제조 또는 품질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게 일탈. 다시 저희 153페이지 돌아오실게요. 다시 가로 1번 일탈을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일탈, 방가로 1번 정의, 그다음에 동글뱅이 1번 일탈은 규정된 제조 또는 품질관리 활동 등의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 아까 좀 줄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줄쳐 주십시오. 네, 여기도 줄쳐 주시고요. 그래서 작업장의 온도를 쟀는데 온도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이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료를 투입할 때 글리세린을 넣으라고 했는데 글리세린을 안 넣고 아까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넣었어요. 이런 것도 일탈이에요. 기준에서 정해진 것대로 안에서 생기는 행위를 일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탈이 이제 중대한 일탈이 있고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두 개를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은 여기 가로 2번의 일탈의 분류 중에서 동글뱅이 1번 중대한 일탈,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대한 일탈, 동글뱅이 기억, 니은, 디귿부터 CO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중대하다는 생각이 딱 들으세요. 일단.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중대한 일탈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일탈의 종류를 분류하는 문제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요건 넘어가실게요. 다음에 154페이지. 일탈이 나면 처리해서 기준에서 벗어난 걸 기준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탈 처리가 되는데 그 내용이 154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동글뱅이 3번 일탈 처리의 흐름.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기준 일탈. 기준 일탈은 이제 시험을 했는데 시험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정제수를 떠와서 시험했는데 정제수 pH가 기준에서 안 맞습니다. 5에서 7인데 pH가 9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시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준 일탈이 되죠. 그럼 기준 일탈에 대한 처리 절차가 여기 동글뱅이 2번에 있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시기만 하세요. 계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번 정도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동글뱅이 2번의 처리 절차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 일탈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불만 처리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요거는 한 읽어보시면 돼요. 불만 처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번, 가로 4번 제품 회수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제품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 리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이고요. 155페이지 변경 관리, 그다음에 내부 감사, 그다음에 그 밑에 문서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넘어가서 156페이지 위탁 관리, 그다음에 가로 9번의 교육 훈련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것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기능성 화장품은 1회 시험 때는 기능성 화장품이 어렵기 때문에 1회 시험 때는 안 낸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능성 화장품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사실은 우리 맞춤형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관련이 없어서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시험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허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내용은. 여기는 이제 대략적인 것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도 되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치 쉽게 이제 맨 157페이지 맨 위에 기능성 화장품 제목 바로 밑에 줄치 쉽게요. 기능성 화장품은 일단 평가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거나 평가원에 보고를 해야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받거나 보고해야만 생산할 수 있어요. 일반 화장품은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생산하시면 돼요. 생산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치실게요.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 및 그 함량이 고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줄치실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기능성 화장품을 제가 이제 심사하거나 보고해야만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심사 의뢰나 보고가 가능한 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쭉 보실게요.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전담부서 있죠. 네. 여기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없죠. 그걸 기억해 주세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의뢰 혹은 보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오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능성 화장품 제도는 처음에는 이제 식약처에는 처음에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는 자료가 그 제품이 안전하냐, 안전성 자료 하고 효과가 있냐,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하고 기준 및 실험 방법. 기준 및 실험 방법. 이 두 가지 자료를 내고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자료를 내고 식약처의 심사를 받아야만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 안전관리. 네. 여기는 이제 25문제 나옵니다. 25문제 많이 나오죠. 네. 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답형만 있습니다. 아니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만 있고요. 네. 선다형만 있어요. 선다형만 25문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네. 저희 163페이지 받으세요. 가로 1번 맞춤형 화장품 작업장에 대한 것들 요구사항들이 가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분리 구획 구분을 줄쳐주세요. 분리 구획 구분. 네. 분리 구획 구분. 여기 박스 안에 이제 동글뱅이 기억, 동글뱅이 니은 이거 있어요. 방 1이 있고요. 네, 방 2가 있습니다. 방 1과 방 2는 이 벽으로 분리된 겁니다. 맞습니까? 분리. 벽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방 2는 여기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뒀어요. 칸막이를 둬서 왼쪽 오른쪽을 구획했습니다. 구획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구획한 데를 이제 바닥에다 뭐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는 원료를 두는 곳, 여기는 내용물을 두는 곳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벽이라는 말이 나오면 분리, 그리고 칸막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획, 그리고 선이나 줄 이런 말이 나오면 구분. 분리, 구획, 구분. 그래서 이 정의를 외워주세요. 여기에 지금 과목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이 내용이 있지만 이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과목별 문제를 뭘 내겠다고 정해놨지만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딱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단답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워달라고 하는 거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리, 구획, 구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분리, 구획, 구분. 그 순서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분리, 구획, 구분. 그래서 그 정의가 이제 자세하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문구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외워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164페이지를 넘어갈게요. 163페이지에는 이제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작업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164페이지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작업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방가로 1번에 건물, 방가로 2번에 작업소, 방가로 3번에 설비, 그리고 방가로 4번 165페이지에서 작업장 위생,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면 작업장 청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들이 여기 책에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64페이지 첫 번째
방가로 1번 건물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건물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는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가로 2번의 작업소, 화장품을 만드는 작업소 여기 줄치실게요. 작업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글뱅 1번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 적절히 뭐라고 되어 있죠? 구획 구분. 구획 구분이 이건가요? 구획 구분. 그래서 방으로 꼭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구획 구분을 다른 말로 써놓을 수도 있어요. 분리, 구획. 그럼 틀린 거죠. 네. 그래서 구획 구분만 해도 된다. 그거 구획 구분 동글뱅이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교차 오염이 없을 것. 거기도 동글뱅이 해주시고요. 구획 구분 교차 오염이 없어야 된다. 교차 오염 뭐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8월 1일 날 시험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 문장을 주고 이것들을 생략하고 넣게 하는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동글뱅이 2번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한 청소하기 쉬워야 돼요. 매끄럽게 표면으로 해야 되고요. 소독제에 대한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 동글뱅이 3번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동글뱅이 4번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가능한 이 형용사로 함께 있습니다. 부사로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꼭 열리지 않도록 할 것은 틀린 겁니다.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수세실,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고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을 것. 그래서 화장실이 작업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작업소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가까워야 되니까 생산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세실도 접근이 쉬워야 되니까 생산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죠. 이상하네. 그다음에 이건 어쨌든 이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봤을 땐 다 틀린 말인데. 동글뱅이 6번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명이 파손될 경우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화장품 만드는 작업장을 보면 조명이 이렇게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노출형이 아니라 형광등이 노출된 게 아니라 다 매립형. 지금 그래서 고얘기가 이제 파손에 대비한 보호할 수 있는 처리 시설, 그게 그 매립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명. 그다음에 7번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시설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추고. 공기조화 시설 거기 동글뱅이 해주세요. 공기조화 시설.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사용할 것. 그리고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을 사용할 것. 그런 것들이 작업소에 요구되는 사항들이에요. 공기조화 시설. 공기조화 시설이 있으면 뒷페이지 넘어가실게요. 166페이지 방가로 5번 작업장 청정도. 공기조화 시설이 있어야지 방가로 5번에 있는 작업장 청정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조화 시설이 없으면 이 청정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도 기준이 1회 시험 때 나왔었죠. 1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1회 시험 때 나와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을 기억할게요. 청정 등급이 1등급으로 갈수록 더 청정한 지역입니다. 깨끗한 지역이고, 그리고 4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덜 청정한 지역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보관소들 있잖아요. 4등급에 해당되는 4등급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보관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포장재, 완제품,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관소에는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4등급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내용물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4등급으로 한 거고, 보관소 중에 2등급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2등급 청정 등급에서 보면 내용물 보관소. 내용물 보관소는 2등급이에요.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용물 보관소는 2등급이다. 그 위에 보관소는 4등급이다. 내용물 화장품이 노출되니까 내용물 노출되니까 2등급 청정도를 높게 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저희 164페이지 돌아오실게요. 바로 3번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들 있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165페이지 가셔서 작업장 위생에 대한 사항들 보실게요. 작업장 위생. 작업장 위생 중에서 동굴뱅이 5번 불치실게요.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원칙. 165페이지 동굴뱅이 5번이 중간에 있습니다. 기억, 벌레가 좋아하는 것을 제거한다. 니은,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디귿, 조사한다. 조사한다는 것은 곤충의 숫자를 조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한 이후에 구제한다. 조사하고 구제한다. 이렇게 원칙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굴뱅이 6번 방충 대책의 구체적인 예가 있죠. 요거는 쭉 읽고 기억해 주십시오. 방충 대책의 구체적인 예.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굴뱅이 2응을 기억해 주세요. 동굴뱅이 2응. 실내 압을 외압보다 높게 한다. 실내 압이 외압보다 높아야 돼요. 실내 압이 외압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내입니다. 네. 실내.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를 압력을 높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고기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저기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은 어디에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실내압이 높으면 실내압이 압력이 낮은 실외 쪽으로 바람이 항상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항상 이렇게 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항상 바깥으로. 그래서 가장 청정한 지역을 압력을 그냥 높게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반대로 써놓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동굴뱅이 7번 방충 방서 설비. 그래서 방충하고 벌레를 막는 거하고 방석, 쥐를 막는 것들 구체적인 예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이것도 읽어봐 주세요. 방충 설비, 방서 설비. 넘어가실게요. 네. 그다음에 166페이지 아래쪽에 작업장에서 쓰는 세제와 소독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세제와 소독제. 그래서 가로 1번 세제와 소독제에 대한 사항들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작업장에서 쓰는 소독제를 선택해야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167페이지 가로 안에 있어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소독제 선택 167페이지 가로 안에 있는 것 고려할 사항 몇 가지 한 20가지 가까이 있는데 이 사항들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밑에 바로 2번 세척에 대한 사항들 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168페이지 가시면 세척하고 나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집에서도 제가 설거지하면 제 아내가 확인을 하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세척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168페이지에 가로 3번 세척 확인 방법. 첫 번째 동굴뱅이 1번 유관 확인한다. 아니면 동굴뱅이 2번 천, 그러니까 무진포라고 해서 먼지가 안 나는 천으로 표면을 문질러서 닦아내기 판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동굴뱅이 3번 린스액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새, 사실 틈새 이런데 청소 잘 됐는지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호수도 마찬가지고요. 호수 안쪽에 어떻게 잘 확인됐는지 확인합니까? 그런 데는 이제 헹구맥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헹구고
그 행구뱅을 받아서 그 세척이 잘 됐는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뱅 1, 2, 3번으로 세척 확인을 한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수나 틈새에 대한 세척 확인 방법은 린스액이 되겠습니다. 린스액을 가지고 화학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가로 4번 청소와 세척의 원칙이 있죠. 이거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69페이지 오시면 이제 작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업자의 위생관리. 가로 1번 첫 번째가 이제 조제관리사에 대한 위생관리. 첫 번째 동굴뱅이 1번 혼합 소분 시에 위생복 및 마스크를 착용한다. 동굴뱅이 2번 손은 세척하고 소독한다. 동굴뱅이 3번 외상이나 또 어떤 증상 있는 직원은 건강 회복 전까지 혼합 소분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제관리사에게 요구되는 위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2번 화장품 작업장 내 직원들에 대한 위생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이게 170페이지까지 있고요. 171페이지까지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사항이 없으니까요. 쭉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저한테 넘어가는데 한 번은 꼭 보셔야 됩니다. 172페이지 보실게요. 작업자에 대한 위생이 확인되면 이제 설비 기구를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72페이지에 보면 설비 기구 위생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비 기구 위생에 대한 사항도 가로 1번에 있고요. 설비 기구 세척 방법이 가로 1번에 있고 가로 2번이 설비 세척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를 붙여주세요. 설비 세척할 때 원칙 동굴뱅이 1번부터 9번까지 요거는 중요합니다.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동굴뱅이 2번 거기 가능한 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세제를 쓴다가 아니라 가능한 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동굴뱅이 3번 증기세척 권장합니다. 증기세척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가마를 세제 안 쓰세요. 그냥 정제수로 헹궈내고 스팀, 증기로 소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세척 권장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읽어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설비 및 기구의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173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설비의 종류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맨 위에 방가로 2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굴뱅이 1번 교광기 설비의 종류 중에 첫 번째 교광기가 1번에 있고요. 동굴뱅이 2번이 균질기 호모게나이저가 2번, 3번이 분쇄기, 4번이 뭐 설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굴뱅이 2번 균질기 호모게나이저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8월 1일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건 하시죠?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시험 잠깐 볼까요? 네. 64페이지 33번. 64페이지 33번. 또 설명을 주고 제조 설비를 찾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이 호모게나이저 여기 붙어 있던데요? 우리도 있죠? 여기 실습실에 있습니다. 호모게나이저. 있어요. 안 쓰. 다들 모른 체 하시는데 붙어있어요. 그 호모게나이저가 2번 연속해서 나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호모게나이저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설비 쪽에는 나올 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억하실 게, 그 173페이지에 보면 돌아오셔서 동굴뱅이 4번 설비관리에서 동굴뱅이 디귿의 설비별 점검할 주요 항목이 있죠. 디귿 설비별 점검할 주요 항목이 있고 거기서 제조 설비 중에 회전기기가 있어요. 회전기기. 아까 호모계란에도 회전하는 거죠. 회전기기에 대한 주요 점검 항목이 오른쪽에 세척 상태, 작동 유무, 윤활 오일, 그다음에 게이지 표시 상태, 비상전지 스위치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 표시량이 표시량에 대하여 97% 이상이고, 세계 평균량이 표기량이 97% 이상. 외우세요. 단 화장 비누는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 그것도 다 외우시고, 화장 비누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내용량을 한다. 동굴뱅이 니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97% 미만이에요. 그러면 6개를 더 취해 9개의 평균량이 97% 이상. 6, 9, 97. 그렇죠. 그 숫자를 외우세요. 뭐 가로넣기 하는 건 넣을 수 있어요. 6개를 더 취해 9개의 평균량이 97% 이상. 그래서 만약에 크림이 있습니다. 크림이 표시량이 100ml예요. 100ml입니다. 근데 이제 크림을 우리가 충전할 때는 부피로 충전 못 하잖아요. 크림 어떻게 부피로 충전해요? 무게로 해야죠. 충전량을 g으로 해야 되겠죠. g으로 바꿔야 되겠죠. 몇 그램 할지. 알고 봤더니 얘 크림의 비중이 0.9입니다. 그러면 크림 충전량 몇 그램 하면 될까요? 몇 그램입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이게 비중이 나와요. 이게 질량, 부피.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었죠. 어렵나요? 요 값은 질량 나누기 부피를 통해서 나와요. 질량 나누기 부피를 통해서 저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학문적으로 맞진 않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피가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비중은 아까 얼마였죠? 0.9잖아요. 0.9니까 여기는 90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이 값은 이걸 곱해주면 되죠. 100에다가 0.9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99라. 이해 안 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설명이 좀 시원찮아요. 이거 이해하세요. 만약에 표시량이 100ml인데 비중이 1이에요. 비중이 1입니다. 그러면 충전량은 얼마예요? 100g이죠. 네. 비중이 2예요. 그러면 충전량은 200 하면 되네. 그래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0.9였나요? 네. 0.9, 99래. 네. 그러면 충전량을 작업장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해요. 90g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 다시 이건 다른 문제예요. 네. 비중을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고 비중이 1이에요. 1.0이면 충전량이 100g.
충전했을 때 충전량을 이제 조사를 할 때 97g, 98g, 96g 나왔어요. 세 개를 갖고 측정했는데 충전량이 이게 나왔어요. 이거 적합인가요? 내용량 기준에? 네. 적합이죠. 90 이거는 부적합이죠. 네, 부적합이죠. 네. 평균량이 97%가 안 되겠죠. 네, 이게 부적합이죠. 그럼 요게 만약에 시중에 유통됐으면 위의 화장품이 맞나요? 내용량이 모자라서 유통됐으면 위의 화장품이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위의 화장품은 아니죠. 이게 만약에 유통됐다가 수거됐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첫 시간에 배웠던 화장품법 시법에서 보면 내용량이 모자랐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습니까? 그때 48페이지 있죠? 네. 이게 유통됐다가 이제 회수됐어요. 그러면 처음 걸렸을 때는 어떤 거죠? 이런 경우는 얘는 시정 명령이에요. 시정.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결론은 이거를 찾으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만 쓸 수 있게 나오죠. 다시 어디에 있었죠 우리? 180페이지 보시면 180페이지. 화장비누, 화장비누. 화장비누 잠깐 보실게요. 화장비누 내용량 기준이 건조 중량이죠. 비누는 잘 보시면 포기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0g 수분 포함 그리고 80g 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화장 비누의 내용량 기준은 80g이죠. 이게 내용량 기준.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여기 80g이 건조 중량, 아니 내용량 기준입니다. 그 기준입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교재 180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동굴뱅이 1, 2, 3번이 이제 공통적인 시험 항목이고요. 동굴뱅이 4번부터는 화장품 유형별로 추가로 시험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동굴뱅이 4번 pH 기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왔었고 예제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pH 기준 읽어보시면 물이 포함된 제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 기억해야 될 게 네 번째 줄에 5번째 줄에 pH 기준은 3에서 9이어야 합니다. pH 기준 3에서 9. 다만 pH 기준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사용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H 기준 추가로 적합해야 되겠습니다. 3에서 9. 모든 화장품, 물이 포함된 모든 화장품은 3에서 9 사이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섀도우는 pH 기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죠. 립스틱도 pH 기준 필요 없죠. 근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pH 기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하면서 뺐습니다. 그거 불필요한 것들 뺐고. 샴푸 pH 시험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 샴푸 씻어내니까 안 해도 돼요. 컨디셔너도 마찬가지. 그래서 설명에 샴푸는 꼭 pH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건 틀린 겁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화장품 제조사 자체에서. 근데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외워야 되고요. 사용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한다. 그래서 사용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통째로 외우십시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구성분 함량을 만족하라는 거예요.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 구성분 함량을 만족해야 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 뭐죠? 펌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험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시험 항목 기준. 그래서 펌제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 기준하고 시험 항목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맞히기 어렵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하려면 머리 용량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는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만 보시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7번. 네. 그 시험 항목 중에서 유리 알칼리라는 시험을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유리 알칼리. 반응하지 않고 남은 알칼리를 측정하라는 시험 항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화장 비누만 합니다. 다른 화장품은 아니고 화장 비누만 이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은 0.1%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2대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요거는 이제 공통 사항이죠. 공통 시험 항목이고 이거는 개별 시험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시험들 많이 있죠. 선생님들 마스크 쓰셨으니까 저는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네, 10월 17일 날 있습니다. 책은 아직 다 못 보셨죠? 네, 이번 주부터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다 마칠 거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부 사항을 좀 추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은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거나 혹은 보고를 해야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을 허가할 때 내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식약처에서 알기 원하는 거는 이게 안전한지 원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이 교재 1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재 158페이지를 봐주세요. 15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할 때 식약청에 내는 게 이제 안전성, 그다음에 유효성 또는 같은 말이죠.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그래서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내기 원해요. 유효성은 어떤 자료죠 이게 미백에 효과가 있는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자료를 내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하고 같이 내는 게 이제 기준 및 시험 방법.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자료를 함께 내서 식약처에서
심사한 이후에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이거 상세하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안전성에 대한 자료 어떤 게 있을 보시면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이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업 및 왜 개발하려고 하는지 기업 및 개발 경위에 대한 자료가 개발 배경에 대한 자료가 여기 안전성 유효성에 해당되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로 안전성 테스트한 자료 내야 됩니다. 안전성 테스트한 자료 네, 그걸 내야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게 디귿 이 뜻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안전성에 대한 자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디귿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되어 있죠. 디귿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 효력 시험 자료, 네, 효력 시험 자료, 그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연모력 시험 자료, 예, 연모 효력 시험 자료, 연모 효력 시험 자료 세 가지가 유효성 또는 기능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 요 효력 시험 자료는 뭐 이게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을 할 때 주성분 원료가 있잖아요. 일단 그 원료가 기능성이 있는지 일단 테스트한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원료에 대한 자료. 요거는 이제 원료를 가지고 하는 자료가 되어 있어요. 원료가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효력 시험 자료. 그러면 원료가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죠. 크림, 로션, 침정 마스크 이런 제품들을. 그럼 제품을 만들어서 인체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냐 그 자료를 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인체 적용 시험 자료. 그래서 효력 시험 자료는 원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고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실제로 인체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효력 시험 자료는 도대체 어떤 거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냐? 그런 방법들이 식약처에서 알려줬습니다. 효력 시험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기억하실 거는 지금 말씀드릴 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능성 화장품이 허가가 되는구나.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효력 시험 자료는 원료에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료에 하는 시험이고 비임상이라고 해서 원료를 가지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냥 실험을 인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실험에서 하는 방법 해서 만드는 자료인데 그 시험 방법을 정해줬어요. 식약처에서 미백 제품, 주름 개선 제품이 있으면 미백 제품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시험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서 효력 시험을 하는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효력 시험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효력 시험 자료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시험 방법으로 해서 효력 시험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159페이지의 효력 시험 자료 옆에다가 써주세요. 200제품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시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로시나제, 뭐 티로시나제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걸 많이 들어보셨죠? 티로시나제, 멜라닌 형성을 하는 효소죠, 효소. 그래서 그 효소가 멜라닌 형성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요. 타이로시나제를 활성을 못하게 막는다. 여기서 타이로시나제에 뭐 어떤 저해시킨다. 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중간 생성물인데 이게 생성되는 걸 막는다. 그리고 멜라닌아에 생성되는 걸 막는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원료가 작용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미백 제품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주름 개선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효력 실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을 생성하는지 원료가 아니면 콜라겐아제의 활성을 억제하는지 엘라스타제의 활성을 억제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효력 시험들을 해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주름 개선 제품은 T가 이제 콜라겐을 생성하는지 아니면 콜라겐을 파괴하는 콜라겐아제의 활동을 억제하는지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엘라스타제의 활성을 억제하는지 그런 효력 시험자를 내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답형으로 외워야 될 게 일단 타이로시나제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타이로시나제 그거에 대한 정의죠. 얘는 이제 멜라닌을 형성할 때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효소. 그리고 멜라닌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라는 말이 나오면 타이로시나제를 쓰시면 돼요. 타이로시나제 멜라닌 형성할 때 관여하는 효소. 문장이 길더라도 핵심 단어는 그거만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로시나제. 그러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는 뭐죠? 콜라겐아제. 그리고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는 엘라스타제. 그래서 그걸 외워주십시오. 엘라스타제, 콜라겐아제, 티로시나제. 외웠죠? 네. 외우시고요. 다음에 이 소독 시험 자료가 끝나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인 시험 자료를 합니다. 그때 그 우리 피임상자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임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임상을 할 때 그 임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 맹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 맹검은 임상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모르고 임상을 시행하는 사람도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몰라요. 미백 제품인지 주름 개선 제품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분 다 모르기 때문에 이중이란 말을 쓰고요. 모른다이기 때문에 맹검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중 맹검에 따라서 인체적인 시험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맹검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중 맹검, 더블 블라인드. 모른다, 두 명 다 모른다 이런 겁니다. 하는 사람, 시험을 받는 사람 다 모른다. 그래서 이중 맹검도 단어의 정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맹검. 이거를 이제 교재 195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요거는 다 쓰셨죠? 요거. 다 쓰셨으면 이제 우리 다시 186페이지 다 쓰신 분들은 186페이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안전 용기 포장에 대한 사항이고요.
화장품 법에는 이제 안전용기를 하라고 제품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제품은 안전용기 하십시오 라고 정해놨죠. 이제 첫 번째가 아세톤이 들어간 네일 에나멜 그리고 리무버 제품입니다.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팔리시 리무버 이런 제품들은 보기와 같이 안전용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나멜 성분들, 이런 성분들, 리무버 성분들 잘 보시면 이게 아세톤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세톤을 가장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이게 아세톤이 들어간 리무버니까 안전용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세톤 외워야 되겠죠. 네,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팔리시 리무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통째로 나오고 가로놓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세톤,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팔리시 리무버 외워주시고요. 밑에 두 번째 제품 어린이용 오일, 베이비 오일이죠. 그런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를 외워야 됩니다. 탄화수소류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 안전용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게 탄화수소류 10% 이상이 들어가면 안전용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 가보시면 이제 어린이용 오일, 베이비 오일 있잖아요. 보시면 다 이게 안전용기로 돼 있어요. 안전용기로 돼 있고 그게 안전용기로 돼 있다면 탄화수소류가 10% 이상 들어가 있는 거죠. 탄화수소류가 9% 들어가면 안전용기 할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탄화수소류는 대표적인 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탄화수소류의 대표적인 원료. 이 탄화수소류의 대표적인 원료. 미네랄 오일 있죠. 미네랄 오일. 기억나세요? 리퀴드 파라핀. 그게 탄화수소류의 대표적인 원료고 그게 실제로 베이비 오일에서 미네랄 오일이 10%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대표적인 게 이제 미네랄 오일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러면 미네랄 오일이 또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지 않나요? 그쵸, 네, 맞습니다. 섀도우 뭘로 지우세요 요즘? 아이섀도우 했으면 뭘로 지우세요? 미네랄 오일로 지우세요? 클렌징 오일? 리무버? 오일? 클렌징 오일 쓰시나요? 그러니까 그 클렌징 오일의 주성분이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 미네랄 오일이 10% 이상 들어가면 안전용기 해야 되겠죠. 클렌징 오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미네랄 오일이 많이 들어간 클렌징 오일이 많이 생산이 됐고요. 이게 요즘은 미네랄 오일을 잘 안 쓰죠. 안 쓰고 이제 미네랄 오일보다는 더 좋은 이제 에스테이르 오일이 들어간 클렌징 오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클렌징 오일이 미네랄 오일 쓸 때보다 에스테이르 오일을 쓰면 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의 가격이 올라갔죠. 기억하실 게 탄화수소류 10% 이상 함유한 액체 상태 제품,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 제품 안전용기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틸 살리실리네이트가 5% 이상 함유한 액체 상태 제품, 액체 살리실리네이트 외워주시고 5% 이상 들어가면 안전용기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예. 외우셔야 되고요. 단답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나왔었죠. 1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근데 안전용기 하나면 안전용기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담당자가 모르고. 그러면 회수대 대상인가요? 베이비 오일을 캡을 안 했어요.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회수 대상이죠. 네, 기억나시죠? 네. 회수 대상인 제품들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위해성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가등급인가요? 나등급인가요? 다등급인가요? 나등급이었죠. 나등급. 나 안으로 외우시라고 했죠. 나 안. 안전요기 안 했다. 나등급. 안전관리 기준 안 지켰다. 나등급. 안전요기 안 했으면 얘는 나등급 위에 써있습니다. 자진해수는 몇 등급이었죠? 가나 다등급 중에서? 다등급. 네. 그건 잘 기억하시네. 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죄송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이 제품 보세요. 이 제품 봤는데 제품 클렌징 오일이에요. 클렌징 오일 써있죠. 클렌징 오일이니까 자세히 봤어요. 성분 전성분 보니까 미네랄 오일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럼 미네랄 오일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10% 이상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용기를 보니까 안전용기가 아니에요. 안전용기가 아니고 펌프로 되어 있어요. 클렌징 오일다 펌프로 되어 있지 않아요? 펌프로 되어 있습니다. 펌프로 용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안전용기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당연히 오해를 하죠, 우리도. 네. 근데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일회용 제품하고 그다음에 입구 부분이 펌프 방아쇠로 작동된 분무용기 제품, 그다음에 압축 분무용기 제품, 에어롤 같은 것들 제품들 이런 것들은 안전용기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186페이지 중간에 가로 2번에 안전용기 포장 대상 기준이 있죠. 거기에 동글뱅이 2번이죠. 거기를 줄쳐주세요. 186페이지 가로 2번에 동글뱅이 2번 일회용 제품, 펌프 방아쇠로 된 분무용기 제품, 그리고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안전용기 포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로 3번 용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기의 종류. 용기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4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4가지는 외워야 되고 그 중에 맨 187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동글뱅이 4번 차광용기. 차광용기는 1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